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 전 특검의 새로운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회에선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하영재 의원이 네 번째입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가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주미대사 자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안보실장 교체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이유를 명백히 밝히라고 압박하는 등 갑작스런 안보라인 교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 대회를 열고 대일 굴욕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9억 4,6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요 직위에 있는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 원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 달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혼자해서 둘, 셋, 넷. 주거 공간의 중심은 늘 사람이어야 하기에 중앙하이츠는 사람을 중앙에 두고 생각합니다. 고품격 주거 명품, 사람을 중앙에, 중앙하이츠. 관절 건강엔 관절 보고. 관절이 약해져서 그런가? 관절 보고 꼭 챙겨보세요. 정말 좋아요. 관절이 편하니까 너무 좋아. 관절이 좋아지니까 너무 편하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저 김연자와 함께 관절만큼은 관절 보금. 관절에 활력을 주는 자신감. 지금 전화 주세요. 이젠 관절 보금. 이강인의 치킨 아라치에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30개점 한정. 1,000만 원 무이자 대출. 쏟아지는 가맹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사마가 만든 치킨 아라치. 카페 창업 최대의 고민은 부담스런 초기 비용, 끊임없는 라떼 아트, 무엇보다 인건비. 에그카페 24. 무인 카페로 돈도 벌고 시간도 번다. 에그카페 24. 1588-0230. 당신을 위한 공간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설계와 공간에 대한 철학으로 당신의 미래를 짓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짓습니다. 우방 아이유쉘.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앱도 전화도 1577. 푸른빛이 물드는 정원도시 울산. 매 계절이 나를 찬란하게 물들일 때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를 기억하며 꺼내 얻을 당신의 소중한 추억을. 나는 태화강 국가정원 곳곳에서 나를 찾아올 당신을 기다립니다. 갱년기엔 페라민 Q. 갱년기로 고생한 지 몇 년 만에 꿀잠 잤어요. 저 얼굴 안 빨갛죠? 딸이 엄마가 짜증 안 내서 좋대요. 생협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내가 바꾸는 나의 갱년기 페라민 Q. 네오 QLED 8K.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빈 방미 일정을 코앞에 둔 대통령실은 갑작스런 외교안보 수장 교체로 뒤숭숭하고
또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실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은 가결됐는데 이번에도 또 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정치 원로 시각으로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통합을 명분으로 기습 사면에 나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공식 서포터진 붉은 악마까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퍼주기 외교로 일본의 요구가 늘고 있다며 규탄 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본 언론 보도와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교토통신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 해양 방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보도에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은 이를 피해온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와 만났을 때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역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보인 듯하지만 동문서답, 아쉬운 설명이란 평가도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도 수입이 금지돼 있는 데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은 연관된 문제라며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한국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즉각 공세에 들어갔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탄 대회를 열어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또 역사에 사과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십시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그리고 사퇴를 한 김성환 실장의 뒤를 이어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할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정식으로 임명됐습니다. 조 실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1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주춧돌 위에, 그 토대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보실을 포함한 이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조태용 주미대사가 김성한 전 실장이 후임자로 임명된 데 따른 후임 인사입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만큼 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놓고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됐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그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는 끄떡없더니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참으로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말 미국 측의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제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했겠느냐며 대통령이 명백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때와는 반대 결과인데 이번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자,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281명 가운데 가결이 160표, 부결이 99표, 기권이 22표였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하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하 의원은 구속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은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체포 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 의원이 모두 1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며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CCTV 영상과 관계자들의 진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두 차례 체포동의안 부결을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며 법과 상식의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당 모두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맡겼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때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지가 확실하다는 걸 밝혔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셋법도 가결됐습니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제안 설명이 이뤄졌고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법사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공방 오갔습니까?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 법안 3개를 나란히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입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이 회피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음 달 초까지 처리를 촉구했고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금 조성 과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과 그다음에 이 시행 사업을 위해서 땅 작업을 했던 데 들어간 이 자본 투자 전반에 대한 이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기회로 대장동 사건을 넘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후안무치한 셀프 특검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본질을 밝히는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검을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허니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대상자 측에서 어떻게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누구를 위한 물타기냐면서 반발했습니다.
법사위는 일단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안 1소위로 보내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통일했다는 등 발언으로 잇따라 설화를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에 이어서 공개석상에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전 목사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면 1년 징계고 전광훈 목사나 5.18 발언은 징계하지 않는다고 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에서 어떤 게 당의 더 품위를 손상시켰는지는 나중에 총선 결과를 보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 역시 과거 전 목사를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평가했다며 이 때문에 김 대표가 징계를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지난해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으로 소환 조사한 지 1년여 만인데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혐의를 새로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압수수색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일단 박영수 전 특검 자택과 과거 박 전 특검 밑에서 특검보로 일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자택 사무실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고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를 비롯한 우리은행 지점들도 포함되는데 아직 모두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입니다. 금융사 직무와 관련해서 뒷돈을 받거나 요구, 약속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무렵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업 공모를 돕고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돈을 끌어모아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거나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힘을 써줬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도 적시됐습니다. 2014년 가을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에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물색하면서 실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과 별도로 박 전 특검을 통해서 우리은행 부행장 등을 접촉했다는 겁니다. 당시 실무적인 일은 박 전 특검 밑에서 일했던 양재식 변호사가 맡았고 이에 따라 실제 우리은행은 대장동 컨소시엄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대장동 시행사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알선했던 조모 씨를 변호한 이력도 있습니다. 결국 대장동이 개발된 뒤에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전 특검은 이미 예전에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네, 박 전 특검은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나 화천대유와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이 됐고 국정농단 특검을 맡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거액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지만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은 없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 속의 50억 클럽이라는 표현은 수사의 단서일 뿐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관련자 조사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은행 이사 시절의 부정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11월에 녹음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우리은행과 관련해 양재식 변호사를 영입한 게 신의 한 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0억 클럽 당사자를 향한 강제 수사는 아들 퇴직금 때문에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지난달 곽 전 의원이 그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회에서 거세지는 특검 도입론을 잠재우고자 뒤늦게 수사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도 나오지만 검찰은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국회 상황에 맞춰서 강제 수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은 강제 수사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이 내일 아침까지인데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체포 시한 이제 얼마나 남은 겁니까? 네, 조현천 전 사령관이 어제 새벽 6시 반쯤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으니까 체포 시한은 내일 새벽 6시 반 정도까지입니다. 이제 14시간 남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검찰로 압송됐던 조 전 사령관은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 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조직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고 문서 제목을 바꾼 혐의도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검찰은 계엄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단순 문서 작성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군과검찰의 합동수사단 수사에서도 내란 음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출국해 조사가 불발되며 당시 수사는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돌아온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면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또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자진 입국한 것을 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봐주기 수사와 면죄부를 기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체포 시한이 내일인 만큼 검찰은 오늘 중으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예고한 대로 광주에 갔습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내일부터 5.18 민주묘지 참배 등 일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전 씨가 광주에 도착한 건 새벽 0시 40분쯤. 생애 처음 광주를 찾은 전 씨가 가장 먼저 안 건 사과입니다.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던 전 씨는 광주에서 첫날을 조용히 혼자 보낸 뒤 내일 5월 단체와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금요일 날 단체분들과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사죄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는 전 씨의 행보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공꽃단체도 진심 어린 사과가 하나씩 모이면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우원 씨 이런 행동이 취한 것은 예컨대 지금 살아있는 5.18 관련
학살에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털지 않으면 본인들의 후손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죄값을 치른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두환 씨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전우원 씨. 전 씨와 5월 단체의 만남이 5.18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영 씨의 신병 확보전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선수를 빼앗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 씨를 구금 중인 몬테네그로 당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어느 나라가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범죄 중요성이나 국적은 물론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로 이 권도영 씨의 동업자죠. 폭락 사태를 빚은 테나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성훈 기자입니다.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셜커머스 팀원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지난해 12월에 이어 석 달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루나같이 폭락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물었지만 짤막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발행하고 사전 발행분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된 뒤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1,4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신 전 총괄대표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보완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 대표가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티몬 전 대표에게 간편 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할 것을 청탁한 혐의와 대가로 티몬 전 대표인 유모 씨에게 루나코인을 회사 돈으로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 루나 결제 서비스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펀드 회사들로부터 1,40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혐의도 더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따져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친엄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생신고 자체가 아이들의 당연한 기본권인 만큼 법적 테두리 밖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법은 엄마와 아빠 모두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혼외자라면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할 수는 있는데 친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때 혹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생모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면 생부의 출생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친자 확인 소송 등을 거쳐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친모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일 경우 혼외자는 그 가정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생부는 출생신고를 못하고 친모와 그 남편은 하지 않으려 할 테니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인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1년여의 심리 끝에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출생 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로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출생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나 유기 같은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는 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재는 더 나아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 관계만 증명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엔 생부를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헌재는 늦어도 2025년 5월까지는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저작권 소송 중에 세상을 떠난 검정 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억의 검정 고무신이 온다. 혼자서 싸우다가 아주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하다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세요. 검정 고무신의 공동작가이자 고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인 이유진 작가는 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검정 고무신 사태로 문화 콘텐츠 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도 TF를 꾸리고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작가가 생전 출판사, 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서가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금지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는 겁니다. 특별조사팀은 출판사 현장 조사와 계약서 검토는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 출석 조사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를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수사 의뢰를 비롯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개정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창작자 측은 개정안 초안에 사업자가 작품의 공동 제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등 일부 독소 조항이 있다며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권익이 이 사건과 같이 침탈되는 영역이 안 되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좀 담아내자. 최근 국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문화예술계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인터넷상에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다거나 식도가 따가웠다는 등 피해 사례가 쏟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토마토가 덜 익었을 때 생기는 독성 성분 솔라닌이 원인이라는 추정도 나왔는데 식약처는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방울토마토를 먹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났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강원 모든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낮 12시 45분쯤 광원 화천군 화천읍 일대 야산에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현재 산불 2단계가 발령이 돼 헬기 17대와 인력 180여 명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현재 초속 5m에서 9m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화천군은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입산 금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도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화면이고 이렇게 제보 영상도 잇따르고 있고요.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잠시 뒤엔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산불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산내면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헬기 3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친 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중부 폭우, 남부 가뭄이 대표적인 이상기후로 꼽혔는데요. 상반된 기상이변의 동시 출현을 두고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 이상기후를 대표하는 현상으로 중부 폭우가 꼽혔군요.
지난해 8월 8일 장마가 지난 뒤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마치 강물처럼 변했고 차량은 바퀴가 잠겨 대부분 잠겨버렸습니다. 이 강남구에 쏟아진 시간당 116mm 물폭탄의 결과입니다. 정부 차원의 이상기후 보고서는 장마부터 8월까지 중부지방에 쏟아진 최악의 폭우를 2022년에 가장 큰 기상이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장마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이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렀는데요.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8월 한 달에만 중부지방에 총 19명의 인명피해와 3,1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남부지방 가뭄도 지난해를 대표하는 이상 기후 현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반대로 물이 부족해 가뭄이 극심해졌는데요. 이 6월부터 12월까지 기상가뭄이 계속되면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227.3일의 가뭄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서는 1,44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이 섬진강권역 댐 저수율은 2022년 12월 기준 예년의 절반 정도로 이 심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한반도가 기후 위기에 진입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 또 다른 이상 기후 현상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6월 하순에 때이른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원, 춘천 등 14개 지점에서는 이 기상 관측 이래로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상순에는 영남 내륙 지역에 역시 때이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가 상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5개로 평년보다 1.5개 정도 많았고 7년 연속 9월 가을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호 태풍 흰남노가 거제로 상륙하면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폭우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초강력 가을 태풍이 찾아오는 등 이상기후가 빈발했습니다.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이상기후 감시와 예측 역량 강화가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9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은 70억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에 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첫 재산 공개 때보다 5,700만 원 많은 76억 9,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경기도 양평의 토지, 예금 등 재산의 93%를 차지하는 71억 5,900만 원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등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 4,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265억 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31억,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75억 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 사이 재산이 무려 22억 7천만 원 늘었는데 지난해 신고할 때 실수로 빠졌던 발행 어음 부분이 이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비서관급 참모 50명으로 범위를 더 넓히면 평균 재산은 45억 6천만 원입니다. 444억 원을 신고한 대통령실 최고 부자 이원모 인서비서관의 영향이 컸는데 유명 한방병원의 딸인 배우자가 가진 328억 원어치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공개한 2,037명의 평균은 19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용산 최고위층은 이보다 3.5배, 비서관급은 2배 이상 재산이 많았습니다. 윤리위는 6월 말까지 이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 거짓이나 누락 신고가 있는지 등 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번 정기 재산 공개에서 재산 총액 1위는 국민의힘 소속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구청장은 지난 신고보다 4억 7천만 원 늘어난
532억 5천만 원을 등록했는데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등의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땅과 건물을 소유했고 경기 고양과 강원, 속초 등에는 오피스텔 39채와 상가 28채, 숙박시설 8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2,000명 가운데 74%가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내려갔지만 공시지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하프와 청나라 그림, 금괴 같은 이색 재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은 임준택 전 수협 회장입니다. 1년 만에 115억 4천만 원이 올라 모두 311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땅과 건물, 자신과 배우자, 차남의 비상장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 관료들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이 3억 6천만 원 늘었고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은 예금과 증권이 올라 1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2,000명 가운데 74%인 1,500명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2,981만 원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급락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지가가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7%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나머지 26%는 재산이 줄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예금 등이 줄며 지난해보다 11억 7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비상장 기업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 13억 6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색 재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하프 3점과 회화 1점으로 1억 6천만 원,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신고했습니다. 박청인 한경대 부총장은 청나라 말기 화가의 작품 오색 과도라는 그림을 3억 원에 신고했습니다.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은 본인 명의의 24K 금괴 7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배우자 명의의 14억 5천만 원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앞서 강원도 화천 산불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불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화천 산불 발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난 시간은 오후, 그러니까 낮 12시 45분쯤입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산불이 발생한 곳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저희가 좀 도착을 했는데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산불 진화 인력이 산불 진화 호스를 끌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좀 더 위를 보면 산 위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산불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는데 큰 불길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 난 시간은 오늘 낮 12시 45분쯤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이 난 뒤 1시간 20분 뒤인 오후 2시 5분 산불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그러다 다시 40분 뒤인 오후 2시 48분 산불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30에서 110헥타르, 평균 풍속이 초속 7m 이상, 진화 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합니다. 화재 현장 확인 결과 현재 산불 영향 구역이 약 38헥타르이고 전체 화선은 약 2.5km로 추정됩니다. 현재 헬기 19대와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진화 인력 500여 명이 투입돼 불을 끄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주민과 등산객에게 입산 금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혹시 있을 민가 피해를 우려해 소방차가 산불 확산 지역 인근에 대기 중입니다. 밤새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입니다. 현재 강원 전 지역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산불 현장에는 초속 5에서 8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해 해가 지기 전까지 주불 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불길을 잡은 이후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화천 산불 발생 현장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네, 산불 현장 속보를 먼저 보셨고 이번엔 전국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해왔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돌연 사퇴한 이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국회에선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정치 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뭐 매번 보는 뉴스이긴 합니다만 아까 고모님께서도 재산 공개 내역에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예. 네. 내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들이 돈이 많네. 네, 한번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보려고 여쭤봤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네. 평균이 70억이라 하면 7억도 아니고. 네, 공직자들 그 집단인데 그 집단치고는 기업인들이 아니고 네. 공직자 집단이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인데 네. 뭐 그냥 몇백억은 뭐 그냥 이네요. 네, 저희가 보는 시선하고 비슷하군요. 네. 뭐 거기에 과정에 뭐 저기 불법이 없었다면 뭐라고 하긴 예.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땐 너무 돈 많다라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위화감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위화감을 느끼죠. 알겠습니다. 산불 뉴스와 함께 두 분이 워낙 유심히 지켜보셔서 제가 한번 짧게 질문 드렸고 바로 대통령실 분위기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설이 있었다가 사실 무근이었다가 사퇴, 또 후임자까지 바로 예. 이를테면 속전속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한다는 거지. 그런데 뭐 언론에 나오는 또 여러 관계자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론은 네. 뭐 무슨 그 저 블랙핑크인가 뭐 가수들 문화공연 미국에 하자고 했는데 그 보고를 대통령에게 안 드려서 그것이 주로 경질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중론 같아요 보니까. 이른바 보고 누락설. 네, 보고 네. 누락설. 그거 하고 김태호 그 저 차장하고의 권력의 암투 뭐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나오는 건데 그 주에 뭐 두 가지가 다 맞다 하더라도 그런 사안이 경질 사유가 될 것 같으면 그보다 더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람이 이제 100여 명 이상이 서울 한복판에서 대참사를 빚었는데도 지금도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인사의 임명이나 그 면직하는 그 기준이 좀 공정해야 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지 단순히 대통령실의 감정 문제라든지 기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사유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수면 밑에 있는 많은 어떤 사정들, 그 사정들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네. 예, 뭐 지금 대충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뭐 사의 표명이든 경질이든 교체한 배경 설명이 분명하지가 않고 또 분명하지 않는 것이 더 그 석연치 않은 사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를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니 대통령과 그 참모들인 대통령실에서 그 핵심 참모가 지금 앞으로 G7 그 국제회의도 남겨 있고 네. 또 4월 달에는 한미 정상회담 하러 미국에 방미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중요한 국가의
대외 행사들이 지금 있는데 그를 맡고 있는 의전비서관, 뭐 외교비서관, 또 이 외교안보실장 네. 이 차례로 그 며칠 사이에 다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 매우 심상치 않은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명확하게 밝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교체를 했다. 그리고 어떤 인물로 했다. 그러니까 하면 국민들은 그래도 비교적 덜 불안해할 텐데 네. 내용도 얘기 안 하고 뭐 아무 일 없다는데 하다가 갑자기 뭐 교체를 한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석연치도 않은 데다가 그 전후 과정을 그 수습하는 그런 과정도 영 믿음이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보고 누락설, 또 말씀하신 갈등설,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갈등설, 말씀하신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저간의 사정들,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발언 들어보고 또 두 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덧붙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순하게 공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부부와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행사로서 신뢰의 문제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 실무선에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양 정상 간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 속에서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게 이 외교 안보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태효 이분은 MB 시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성한 실장은 외교 라인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것이 극복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실장과 차장의 알력 다툼으로 실장이 튕겨져 나간 거잖아요. 이 위계 질서가 이미 엉망인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외교 안보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알력 다툼,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도 권력 투쟁에서 일종에서 밀린 셈이다라면서 또 다른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에 저런 고위공직에 그 갑작스러운 인사 문제가 생기면 뭐 여러 가지 추측이나 그 뭐 해석이 나오는데 네. 어떻든 간에 대통령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임명할 때도 그렇고 해임할 때도 그렇고 그게 공정하고 좀 그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내야지, 단순히 지금 뭐 김명민 씨가 이야기하듯이 뭐 블랙핑크 공연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떻다, 그건 아직 뭐 정상 그 방문하지도 안 하고 무슨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취소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이유가 안 되고, 그렇다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뭐 보고 안 한 것도 아니겠고 그런 거 갖고 뭐 인사를 경질할 정도는 그 아니겠고, 네. 만약에 갈등설이 있었다면 그거는 양 당사자들을 다 경질해야지 한 사람을 경질할 게 아니고 네. 갈등설이라면. 그런데 어쨌든 속내야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는 임명이든 해임이든 투명해야 합니다. 면직이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아 그럴 수 있다고 납득이 가야지, 그냥 저것이 하나의 권력의 하나의 그 위세로 내가 뭐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임도 하고 내 마음에 들면 임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위공직자의 임명과 해임을 조자료에 헝갈 쓰듯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네, 바꿔 생각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큰 외교 행사를 앞두고 눈앞에 두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실장은 지금 그런 미국과의 여러 가지 IRA 무슨 그런 법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지금까지 줄곧 미국에 방미도 하고 또 미국의 지금 하나의 채널로서 중요한 핵심 채널로서 지금 방미와 관련된 실무 교섭을 해왔던 인물인데 그 목소리 두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상대를 해왔던 인물을 갑자기 뭐 전후사정 없이 뭐 무슨 뭐 레이디 가가 뭐 블랙핑크 뭐 이런 분들 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진짜 그건 너무 희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무슨 가수들의 공연 문제를 보고 안 했다라고 해서 하는 걸 그냥 내세우는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별로 이렇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상대 국가한테도 상당히 당황스러움을 주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도 그렇고 바라보는 국민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이거 너무 아마추어 치고는 너무 아마추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대로 맞고요. 네. 인사 자체가 그 인사권자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인사 해임한 게 잘못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인사가 대통령실의 인사가 투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 인사는 투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억측이 낳게 되고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것, 더구나 외국 방문 앞두고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눈이 불안하다.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은 경질이나 어떤 교체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표 내는 거 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무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네. 정상회담 준비엔 차질이 없을까요? 아니 이제 어쨌든 주미대사였던 그 조 대사를 지금 안보실장, 외교안보실장 후임으로 했으니까 뭐 그분도 관료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잘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지금 원래 맡았던 인물 실장, 비서관들이 다 그만둔 상태니까 아무래도 좀 다소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이번 과정에 대한 좀 명확한 해명,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불안감을 없애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 그 방일 가서 국민들의 반감을 샀던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지금 불만이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외교안보 라인은 또 어쩌고저쩌고 하고 대통령 권부 핵심에서 좀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그냥 불안할 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의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더구나 지지도가 지금 자꾸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국정동 그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이 뭐 하겠다는 연금 개혁이라든가 노동 개혁이라든가 교육 개혁 이런 것조차도 하려면 추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리더십에 그 힘이 생기겠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국민적 불안감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 언론이 자꾸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런 패턴의 지금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선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일 회담이 뒷말이 아주 많은 게 일본 언론이 뭘 자꾸 보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일본 언론은 자꾸 뭘 이야기를 하고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게 사실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데 그 이번에 그 한일 그 정상 간에 또 일본 그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뭐 분명한 메시지가 없었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양보하고 그냥 통큰 결단을 했다.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통큰 결단이고 이걸 비판적으로 보면 굴욕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뭔가 좀 투명하지 않게 또 일본에 가서 뭔가 언행을 분명하게 그 국민들에게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실들이 있으니까 자꾸 뒷말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위안부나 독도 언급 관련한 일본 보도 이후 3월 20일 대통령실에서 일본의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만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후쿠시마 뭐 하여튼 일본의 그 수산물 오염된 수산물은 수입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는데 일본 언론은 자꾸 부풀리니까 그것도 이번 기회에 그 일본과 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도 문제라든가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문제는 대통령이 사실은 그건 뭐 통큰 결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뭐 통과 결단이 아니라 네. 그거는 뭐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수해야 될 부분이고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와 관련된 수산물 그 규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계권 또 어민들의 그 생계권 건강 이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의 조금이라도 위해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뭐 그 수산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일본과의 관계가 설사 악화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은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오염수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였는데 대통령실 해명 속에는 수산물이 결코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염수 방류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는 점이 또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뭔가 분명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측 기사만 나가면 그거는 뭐 단속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일본이 자꾸 뭘 말을 던지고 우리는 자꾸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그리고 수산물 규제를 수산물이 들어올 리가 없다고 하는 건 그 이후의 문제고 그 전에 그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수산물이 들어올 리가 없다. 그러면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네. 이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얘기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혹시라도 한 거 보면 더 의심스러워요. 네, 아까 고모님께서 일본 언론의 어떤 행태를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언 유착 뭐 이 부분에 좀 주목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관과 언이 협업에 대해서 이런 좀 부풀리기 보도를 하는 측면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데 주목하는 그런 점도 시선도 있는데 있습니다. 한편 이런 점도 있겠죠. 일본이 이제 다음 달 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감정은 뭔가 한국을 자꾸 이렇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한국을 궁지에 몰므로 인해서 일본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행태도 있겠죠. 네. 막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양국 간에 회담해놓고 그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부풀러내는 거는 일본으로 봐서도 그게 정치 도의가 아니죠. 네. 외교 도의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뭔가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지. 한국 정부가 대통령실이 그러냐 적다이냐 그게 아닙니다. 뭐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다이 넘어가면 안 되고 일본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일단 당국자들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에서 오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일본 언론이 논란을 일으킬 만한 우리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들었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정조사요? 예. 저는 국정조사는 국회가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네. 예컨대 진상규명이 분명치가 않고 또 해소의 국민적 관심사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익적으로 어떤 진상규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신상필벌이라든가 네.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모든 국정사안에 대해서 다 가능성을 갖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를 포함해서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석연치 않고 국민적 그 의문만 증폭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거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그 점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한 점도 있는데 양국 간의 정상 간의 한 회담을 국정조사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좀 너무한 거고 그러나 나는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나 야당 상임위원장들이나 좀 간부급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나서 네. 진지하게 한일 회담 뒷이야기도 하시고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야당과 뭔가 이해를 구하고 협치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그러면 사실 저런 문제도 야당이 제기를 안 하거든요. 네. 양국 간의 정상 간에 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들으면 그러면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 협치를 안 하고 야당과 만나지도 안 하니까 야당 사사건건 문제가 자꾸 일어나면 야당으로서는 일어나면 그거 뭐 해명도 안 하니까 국정조사 하자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저런 것도
대통령실이 좀 선제적으로 야당하고 협치를 구하고 야당 인사들 좀 만나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막 이런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정치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게 뭐 수산물 안 들어오게 했다, 뭐 오염수 방류 문제는 말도 없었다, 뭐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야당으로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 관련된 거는 그 국정조사 등을 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니 지금 국회가 모든 상임위 국정사안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는데 국방위도 있고 외교통일위원회도 있고 뭐 또 다른 상임위도 다 있는데 네. 거기서 다 다루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증언 선서를 안 하기 때문에 말하면 답변해야 될 장관들이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강제성이 있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선서를 하고 뭐 청문회를 하든가 안 되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고문이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먼저 해명을 하고 야당에 그런 뜻을 전달하고 같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고집할 리가 없죠. 예, 벌써 시간이 52분인데요. 질문거리 많이 남았는데. 자,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간단히 이상민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고민이 컸을 거기 때문에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가결이 160표.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처럼 또 이 이탈표 계산을 언론이 또 하느라고 복잡할 것 같은데 결과부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난감하죠. 더 난감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의원들의 그것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결론을 내린 데에는 상당한 좀 복잡 미묘한 난감한 생각이 교차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선 때 분명히 그 불체포 특권은 폐기하기로 공약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당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만약에 가결을 할 경우에는 또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내로남불이고 상대에 대해서는 와 나에 대해서는 것이 태도가 일치하지가 않고 또 부결을 시키자니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거고 네. 뭐 이런 등등이 뭐 하여튼 복잡 미묘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이상민 의원 말씀 들으시면서 아까 가결표 안에 아마 상상을 하실 텐데 표 중에 우리 의원님은 어디에 던졌을까 아마 상상하셨을 텐데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건 뭐 뻔한 거니까 이번에 네. 그 국민의힘에서 뭐 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뭐 한 50명 뭐 서명하고 했으니까 결과는 뻔한데 나는 검찰이 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하영재 의원 건 이미 조사한 지도 뭐 5개월이 훨씬 전에 이야기고 결국은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해갖고 유죄받아서 다음 정치를 못하게 하는 게 이 취지잖아요. 검찰 네. 취지는. 그걸 굳이 도망갈 염려도 없고 증거도 5개월 동안 조사 다 하고 검찰에 나오라고 하면 꼬박꼬박 나와서 조사 다 받고 했는데 그걸 가로늦게 뭐 지금 와서 체포동의안 내갖고 하니까 국회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경우가 결부시켜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막 이런데 나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걸 문제는 불구속 기소해도 유죄가 나올 수 있으면 그 정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저런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네. 검찰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 그걸 맨날 뭐 건마다 국회의원을 그냥 체포동의안 내보내고 난 그런 자세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좀 다른 성격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가결에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 네. 뭐 이번에 가결하겠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결 안 하면 국회 문 닫으라 그러겠지. 네,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조금 몇 분 더 쓰기로 하고 이 얘기는 좀 이재호 상임 고모님 의견 듣고 싶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또 사과를 했거든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잠깐 들어보고 두 분 의견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자중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통일을 한 건가요?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네,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당 안팎에서 별로 우군이 없어 보이거든요, 고모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분이 저도 뭐 잘 압니다만은 국회의원도 같이 했고 해서. 근데 말해놓고 사과하고 말해놓고 사과하고 이게 아주 습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 한 번만 더 저러면 삼천나우도 하든지 본인 스스로 뭐 그만두고 떠나든지 해야지. 저 보는 사람들도 피곤하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제명까지 말씀하시던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건 뭐 홍련 성격에 할 수 있는 소리고. 네. 그러나 저거 뭐 제명까지는 너무하지만 그러나 네. 어쨌든 아주 상습적이잖아요. 말해놓고 사과하고 말해놓고 사과하고. 마침 화면에 같이 잡히시는데 잘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이제 저 한 번 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정치 그만두소. 저게 오만해서 그런 거예요. 저분이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는 최고 득점 득표를 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저 오만한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하여튼 저렇게 계속 연이어서 그 최고위원 선출되고 다음 날 할 때도 이준석 등 여러 전 당대표나 할 때 공격을 심하게 했거든요. 아주 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저렇게 계속 실수를 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아니 저 지금 최고위원이 지금 그 리더십이 온전하게 인정받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다 부정적이고. 저래 되면 자꾸 저러면요 당이 꼴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네. 반복이 되면 또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호 상임 고문, 이상민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문제를 16년째 지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 일본편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항목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검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고 거듭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기준은 교과서가 정부 공식 입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며 20세기 식민지와 군사 역사를 다루는데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이 논란이 되어왔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네,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명확히 반영이 되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일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교과서인 만큼 미래의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당장 중단하라! 중단!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추가되고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이 희석된 건 곧 과거 침략전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 교과서를 부정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결과라며 정부가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아마 그런 작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사 교육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4년 아베 정권이 교과서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담도록 기준을 바꿨는데 이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규정을 고침으로 인해서 이제 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반교육적이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인 만큼 이번 사태가 미래의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한국을 평화로운 이웃이 아니라 위협적인 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일 관계, 특히 어린아이들의 교류에 있어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미래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는 만큼 이번 역사 왜곡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나온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28억여 원의 발행어음을 처음 신고한 김대기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20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누락하는 바람에 전체를 새로 등록했다는 해명인데요. 징계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올해 73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25억여 원 늘어서 재산 증가분으로는 대통령실 안에서 최고입니다. 올해 새롭게 신고한 발행어음 28억 7천만 원 때문인데 사실은 상당 부분을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었고 신고할 때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미 발행어음 19억 6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추가 투자한 9억 원가량을 한꺼번에 반영했다는 것. 6억 원가량의 예금 감소분과 1억 6천만 원 가까이 가졌던 주식 처분 금액, 그리고 급여 등을 여기에 넣었다는 설명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발행어음은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윤리정보 시스템의 금융자료를 손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재산등록사항 심사처분 기준을 보면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묻자 금액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비상장 주식 33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액이 2억 9천여만 원에서 5억 6천여만 원으로 2억 6천여만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비상장 주식 가치가 90% 넘게 올랐다는 얘긴데 대통령실은 구체적 근거 대신 환율 상승과 매출액 증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작성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내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인권 보고서의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빈번한 공개 채용과 생체 실험 등은 물론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겼습니다. 주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된 10대 청소년 6명. 춤을 추다가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영상이 유포돼 공개 처형된 임신부. 정부가 공개 발간하는 2023 북한 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 이처럼 강력 범죄가 아님에도 북한에서 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탈북한 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여 개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도주 수감자, 절도범 등에 대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결 처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됐습니다. 또 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정신질환자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강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도 일상화된 가운데 국군 포로나 납북자, 이산 가족은 더욱 심한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식량난 속의 무상 치료 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국경을 3년째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경제 권리단 사회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부 당국자는 관련 법에 따라 2017년부터 북한 인권보고서가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가정보원구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작년 말 북한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서 업체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 공공기관과 방산, 바이오업체 등 국내 주요 기관 60여 곳에 PC 210여 대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에 악용된 A사의 소프트웨어는 전자금융과 공공부문 인증서 관련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1,000만 대 이상의 기관과 업체, 개인 PC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올해 1월 긴급 대응에 착수해 악성 코드 작동 원리 상세 분석을 마치고 A사와 협조해 보안 패치 개발을 완료했다며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미국 동부 지역도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추가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서태평양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센서 시스템이 있고 북한에 대응할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동부 해안에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본토 방위를 강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의용군을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시아 인터넷 매체가 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루스카야 베스나는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를 인용해 북한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 편에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 군사작전 지역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의 보병과 포병이 자체 무기와 포탄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며 러시아 측에서는 이들과 공조를 위해 한국어를 하는 장교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멕시코 이민자 수용소 화재 참사에 항의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화재 당시 감옥에 사람들을 가둬둔 채 유유히 빠져나간 관계자들을 살인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수용자들이 문을 걷어차며 탈출하려 합니다. 당시 관리자 2명은 본체만 채 카메라 밖으로 사라집니다.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이 무참히 희생된 겁니다. 멕시코 이민자 수용소 화재 참사 당시 영상이 공개된 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Just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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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ia. Donde pedían a gritos poder salir y veíamos a los cuerpos de seguridad cómo salían y los dejaron adentro en las celdas. Eso es producto de una cruel violación de derechos humanos. 가족을 위해 돈 벌러 간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내는 눈물만 흘립니다. Que ellos no son animales para que los traten así. Y si los agarran, no les dejan pasar, también ellos necesitan un cuidado especial. 희생자들은 베네수엘라 등 모두 중남미 출신입니다. 각국의 거센 비판 속에 멕시코 정부는 관계자들을 살인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Dos agentes federales, un agente estatal de migración, así como 5 elementos de la empresa de seguridad privada. 멕시코와 불법 이민자 대책에 공조해온 미국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have been in touch with the Mexican officials on the ground, and they are working very seriously, trying to get them medical assistance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문제의 수용소가 사설 보안업체와 맺은 계약이 적법한지, 또 이를 어디까지 맡겼는지 등 이민청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번 주말 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팬들도 함께한 자리였지만 최근 불거진 이딴 악재 때문인지 감독과 선수 모두 다소 굳은 표정 속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럽던 프로야구가 4년 만에 400여 명의 팬들을 초청한 가운데 시즌 개막을 알렸습니다. 체력 소모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2연전이 폐지되고 3시간 5분을 목표로 스피드업 규정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역시 올 시즌이 끝나면 메이저리그 문을 두드리게 될 키움의 이정호입니다. 짧게 가을 야구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커가지고 최대한 높은 순위로 정규 시즌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회 연속 WBC 1라운드 탈락에 참혹한 국가대표 성적을 만회하겠다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대표팀 선수들 다 고생 많이 하면서 이번 시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경기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 평준화로 절대 약팀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감독들은 가을 야구에서 만날 것 같은 강팀으로 LG와 KT를 꼽았습니다. 이승엽과 박진만 두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의 데뷔 시즌 성적도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코치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도전자의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야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 같이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SG와 키움을 제외한 8개 구단은 토요일 개막전 선발 투수로 모두 외국인 선수를 예고했습니다. 세계 수준과의 격차를 거듭 확인하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된 국내 프로야구. 여기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각종 악재까지 안고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의 무거운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우리 축구 대표팀과 우루과이의 월드컵 리턴 매치가 열렸던 지난 28일 대한축구협회가 경기 시작 1시간 전 승부 조작 가담자 등 비위를 저지른 축구인 100명을 기습 사면했습니다. 사면이 부적절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축구협회는 내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사면 안건을 재심의하기로 하면서 난맥상을 여과 없이 노출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일 재심의 결정은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면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에 지난 2011년 승부 조작 가담자 4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스포츠에서는 정말 최악의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는 이유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공정성, 그리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예측에 대한 불가, 이런 것들을 갖고 설레어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보는 것인데 2011년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배반하고 또 무시하는 스포츠 도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승부 조작 사건이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브로커라든지 전현직 선수 한 50여 명이 다 문제가 돼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기소가 됐고 프로축구연맹은 이들에게 영구 제명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최성국 선수도 지금 기소 내용이 포함이 됐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이번 사면 취지에 대해서 애초에는 그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자축하고 또 축구계 대통합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또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다 최악의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잘못도 문제지만 스포츠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포츠를 보는 팬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근간, 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 이 전체를 부정해버린 일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을 이런 식으로 사면해준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사면 결정, 이런 중요한 결정을 국가대표 경기 킥오프 1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발표한다는 이런 절차도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로 들었던
우리가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거와 이들을 사면해 주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월드컵 16강은 현재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잘했고 또 우리 팬들이 열성적으로 응원해줬고 시장을 형성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뤄냈던 것인데 이게 왜 승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이유로 쓰여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개인정보 침해 이유로 사면 결정한 100명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48명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48명에 가려진 52명에 주목해야 된다. 미공개된 52명이 누구인지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문제를 살필 때는 이런 발표, 이런 결정이 누구의 이득으로, 누구의 이해로 귀결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이 명단을 다 공개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많은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히 밝히지도 못할 이름을 사면을 해준다. 그리고 팬들에게는 이해해달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이유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제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입장문 발표한 걸 보면 여기 보면은 징계 대상자들 충분히 자숙을 했기 때문에 재기할 기회를 줘야 할 취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반대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기할 기회를 줬는데 재기할 현장은 없다 이런 얘기가 과연 이걸 축구 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여론도 있고요. 이런 여론 때문인지 또 내일 오후 4시에 임시이사회 열어서 다시 이 안건 재심의하겠다 하다 보니까 축구협회의 갈짓자 행보가 너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니 의견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자기 발에 자기가 지금 걸리는 모양새예요. 처음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당연히 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꼬이는 거죠. 아니 축구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왜 사면했다는 거죠? 사면했는데 앞으로 사실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 왜 사면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결국 또 대통합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합은요. 탕평책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가자라고 하는 게 탕평책이고 대통합이죠. 예. 이건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예. 그 범죄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도 문제지만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고 부정하는 승부 조작을 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가는 게 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제가 이 축구협회 결정이 가장 큰 잘못된 거는 축구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 시장을 형성하는 소비자들, 즉 축구 팬들은 정작 버리고 그들끼리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팬들과 함께 해야 될 큰 밥그릇을 쳐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번 결정은 너무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축구협회의 상급단체가 대한체육회인데 대한체육회는 사면권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구협회는 사면권을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면권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속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체육회 쪽에서는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사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 축구협회는 상급 기관에 이런 문제들의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논의하거나 합의를 보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 건데 이러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가 여론도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재심의하겠다는 건데요. 예.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만약에 내일 재심의 과정에서 이 사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 뒤엎는 결정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단순히 이번 사면 결정을 취소하는 걸 떠나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누군가는 어떤 단인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일 재심의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대한체육회 그 아래에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도 있고 프로축구연맹도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징계를 내렸는데 이 대한축구협회가 사면을 지금 의결을 한 겁니다. 축구연맹에서는 이거 지금까지 계속 반대한 입장이었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축구계 내부에서도 딱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는 의견을 왜 낸 것이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가장 속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뭐 벤투 감독 포함을 해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줬고 또 우리 축구계가 다 힘을 모았고 또 무엇보다 팬들이 국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16강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힘들이 모아져서 올 시즌 K리그가 정말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요. 저도 현장 중계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많은 팬들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프로축구연맹도 축구계 내부도 이해할 수 없고 반대하는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축구 열기가 자칫 식을 수도 있는 이 K리그가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 너무나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힘이 빠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대목이 너무나 뼈아프고 속상합니다. 네, 그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그 서포터즈 공식 서포터즈 붉은 악마도 지금 사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또 여러 가지 사과도 해라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사면 이거 강행할 시에 혹은 사과하지 않을 시에는 A매치 뭐 K리그 경기 보이콧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축구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소비자는 그냥 그걸 빤히 당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요즘 소비자분들은 정당한 자기 권리, 소비자의 주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매운동 같은 걸 하게 되죠. 예. 지금 축구 팬들이 서포터즈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저는 매우 합당한 문제 제기고 합당한 어떤 활동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축구 팬들은 팬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까지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축구협회가 지금이라도 사면을 처리하고 관련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람과 단위에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추후에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면 이야기와는 또 별개로 축구계 이슈죠. 지금 김민재 선수 축구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설화로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고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의 불화설부터 시작해서 팬들 비난 여론 또 김민재 선수의 사과 이렇게 축구계가 최근 연일 시끄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이번에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하는 과정, 방식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고요. 당연히 팬들은 걱정하기도 하고 또 비판받을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또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중압감을 받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죠. 또 어제 새벽에도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여러 가지 SNS 관련해서 말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게 선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또 우리 대표팀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김민재 선수도 사과문을 통해서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또 느꼈다고 하니까 더욱더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한 그런 성장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물론 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축구계 시끄럽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클린스만 감독 취임 후에 치른 첫 2연전 경기 결과에 대해서 또 평가해 주시죠. 저는 클린스만 감독 일단 축구 두 경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서 자유롭게 쓰는 전술적인 선택. 이강인과 오연규라고 하는 2001년생. 앞으로 10년의 한국 축구를 책임져야 될 선수들의 어떤 잠재력을 봤다는 점에서 일단 두 경기에 모든 걸 다 봤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앞으로도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 축구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긍정의 어떤 신호를 봤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논란을 잘 매듭짓고 스포츠 그 본연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흥국생명이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꺾고 우승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은 만점 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팽팽한 시속 게임이 이어진 1세트. 김연경이 접전에 쐐기를 박습니다. 선수들의 감기로 기운이 빠진 도로공사가 집중력을 발휘하며 3세트를 따냈지만 배구 여제는 갈수록 강했습니다. 4세트에만 11득점을 몰아치며 팀의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겼습니다. 쌍퍼 옐레나와 김연경은 58점을 합작했습니다. 도로공사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그런 준비한 것들이 그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후반에 좋은 흐름을 가지고 와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배구 여자부에서 1차전 승리팀이 우승할 확률은 56%. 초반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좀 그런 흐름을 좀 뺏기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 또 어느 경기보다도 1차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김연경은 승리의 1등 공신으로 탄탄한 수비가 빛난 김혜란을 꼽았습니다. 저희가 좀 흔들리거나 좀 흐름을 좀 놓칠만 할 때 좋은 디그가 나왔고 또 리시브 면에서도 언니가 오늘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국생명 홈에 모인 관중 5,400여 명은 봄배구 축제를 즐겼습니다. 1차전 승리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흥국생명은 이제 홈에서 2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우리나라 스노보드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정상에 오른 16살 고등학생 이채훈 선수가 시즌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2006년 4월생으로 만 16살인 이채훈은 이달 초 조지아에서 열린 스노보드 세계선수권 남자 하프파이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선수권 역사상 남자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이채훈은 이후 스위스에서 훈련을 하다가 잠시 귀국했고 다음 달 다시 해외 전지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권순우가 이끄는 우리나라 남자 테니스 대표팀이 오는 9월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 본선에서 스페인, 세르비아와 체코와 함께 C조에 묶였습니다. 국제테니스연맹이 발표한 조편성 결과에 따르면 데이비스컵 랭킹 15위인 한국은 2위 스페인, 8위 세르비아, 13위 체코와 함께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경쟁합니다. 스페인에는 현재 세계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있고 세르비아의 간판 선수는 지난해 대회에 불참했던 노바크 조코비치입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도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5월 중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영서와 충청, 제주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경남 지방은 오전과 밤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연일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는 데다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 대전 5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6에서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3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